민주당 강주광역시 광산구을 출신 이용섭 의원입니다. 바로 총리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는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총리직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취임하기도 전에 세종시 문제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발언하면서 사회적 통합에 앞장서야 할 총리가 지역 간, 계층 간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과거 정부와 국회에서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나온 결론입니다. 취임도 하기 전에 전문성도 없는 총리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해도 될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총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총리님, 재검토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또 9월 달에 말씀드릴 때도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을 더 잘되게 보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또 세종시 원안을 폐기하거나 백지화하겠다고 한 번도 또 누구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원안을 보완, 수정하게 될 때 그것을 그대로 시키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 사과하고 양해를 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은 더 잘되게 하는 것을 또 더 잘되게 하는 방안이 없나 하는 것을 고민하고 모색하고 또 발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보완 개선안을 내놓았을 때 국민이 그리고 또 충청인이 그대로 좋지 않으니 그래도 원한대로 하자고 하면 원한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현재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행정에는 온책과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취임하시고 나서 관계 공무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신중히 결정해서 얘기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내정되자마자 그렇게 발표를 해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초래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 정치 관행에 익숙하지 못해서 좀 불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치 관행이 아니고 학자라 하더라도 지저와 양심을 지켜야 할 학자라 하더라도 공직자라 하더라도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지켜야 될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가 세종시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시죠. 제가 현재 보기는 국가적으로 볼 때 행정적 비효율이 아주 많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지역을 개발해서 하나의 도시로 만들자면 그 도시가 자족 기능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세종시는 지금까지의 기획으로는 자족 기능이 부족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족 기능을 좀 더 늘리자. 그래서 원안보다는 조금 다른 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것을 국민과 또 국회와 또 충청인들에게 보여주고 한번 평가를 받아보자. 이것이 제 입장입니다. 총리가 얘기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네요. 하나는 정부기관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 두 번째는 자족성의 부족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문제도 참여정부에서 생각지 않고 추진을 했을까요? 이건 보통 사람이라면 30분만 생각하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공직자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족성 얘기를 하는데 총리는 9월 20일 날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의 자족도가 6 내지 7%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산출 근거가 뭡니까? 그것은 자족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느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현재 세종시에 관해서 기획된 것을 보면은 산업이나 상업이나 또 학교 등을 볼 때 그 면적이 6.7% 내지 7% 정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 자족적 기능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리가 생각하는 적정 수준의 자족도는 얼마입니까?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해 본 결과를 보면 한 20% 정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족도가 높아지면 그러면 정부기관 이전하시겠습니까? 그거는 그 문제를 떠나서 자족 기능 지역을 넓히는 것조차도 다시 의논해야 됩니다. 기획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총리실에서 누가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리가 말씀하신 6.7%는 잘못 계산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용지 중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상업 업무 지역, 산업 지역, 업무 지역, 대학 지역을 합하면 6.7%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다른 용지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대학 이외의 교육시설, 체육시설, 특히 의료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이런 시설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이런 시설 합하면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11.4%입니다. 이 11.4%가 낮은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신도시 자족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뭐 도시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평균이 8.7%입니다. 성남 판교 신도시가 7.7%, 김포 신도시가 5.9%, 인천 건단 신도시가 7.2%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11.4%입니다. 그리고 이 자족도가 꼭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세종시 자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공원 녹지가 53%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종시를 기획할 때 시민들이 쾌적한 도시에서 살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비율을 놓치면 자족도시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족도시가 떨어지면 여러분이 그것 올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것입니다. 행정을 중심으로 하되 자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복합도시로 만든 것입니다. 왜 그런데 본질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미 계획되어 있는 지역에 다른 기능을 가지는 시설들을 유치하는 것만도 다시 말해서 그런 정도의 계획의 변경만도 법에 관한 논의도 해보고 다른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대로 집행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자족성 확보 방안이라고 하는 건설교통부 영역보고서 읽어보셨습니까? 맞습니다. 네. 거기가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제가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자족 기능하고 또 자립 기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청사진이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중앙행정, 문화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 지식기반 6개 주요 기능을 가진 도시를 발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발전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유로 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다른 도시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깊이 하세요. 너무 서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서둡니까?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자면은 지금 그 행정부처 이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한 계획이 되어 있지만 그 외 지역의 개발이라고 그럴까? 그 외 지역, 발전시키십시오.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추상적이고 선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지역에 맘 먹었다고 어느 지역에 뭐 넣고 다른 지역에 뭐 하는 거죠. 참여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달리 다음에 올 정부를 불신하고 모든 것을 자기 정부에서 끝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계속 가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처럼 22조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도 자기 정부에서 끝내려고 하는 오만과 독선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다음 정부가 왜 필요합니까? 구체화시키라는 거 아닙니까? 구체화시키면 되지 왜 그것을 그렇다 해서 본질을 바꾸려고 그러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계획된 것으로서는 자족 기능을 가진 신도시를 만들기가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예. 현재라도 11.4%로 다른 신도시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산반을 떠나서 이 짧은 시간에 하자고 하는 것은
우선이 길게 되면 공사비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 또 하천공사의 특성상 단기간에 해야 된다 그런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분의 학설이에요, 그게? 아니, 공구별로 나눠서 하면 되지. 30조라고 하는 돈을 3년 동안에 서민들은 경제 위기를 맞이해서 사느냐 죽느냐 생존을 걱정하는데 거기다 1년에 10조씩 쓰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국가하천은 이미 정비율이 96.4%입니다. 하려면 지방하천, 소하천을 해야 됩니다. 그건 제가 또 이따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임기 말에 나라 살림이 파탄 지경에 이르는 국가 재정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정부는 2013년 균형 재정을 달성하고 국가 채무는 30%대 중반에서 유지하겠다고 중장기 계획 발표하셨죠. 예. 그렇죠? 가능합니까?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결국 한편으로는 2013년, 14년 되면은 경기가 회복이 돼서 그 세수가 많이 들어올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원 개발 등을 통해서 세수를 늘리고 또 지출 측면에서 불급한 것을 줄일 뿐만 아니라 한시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은 다시 시작하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느냐? 균형을 이루려면 수익과 지출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미 수익 쪽에서는 90조라고 하는 세금을 깎았습니다. 그럼 지출이라도 드려야 하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가 발표한 국직국직한 주요 사업만 보더라도 이미 405조에 이릅니다. 이것을 이명박 정부 임기로 그것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만 봐도 110조입니다. 그러면 세금은 90조 깎고 써야 될 금액은 110조가 늘고 이미 200조라고 하는 재정 적자 요인, 국가 채무 증가 요인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013년에 재정 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국가 채무를 30% 중반대 유지한단 말씀입니까? 네, 2013년, 14년에 가서 이 요량 개념으로 세입과 세출을 맞추겠다는 것이지 국가 채무를 없애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30% 중반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안 되는 것이고요. 되는 것만 추진하세요. 나라 살림이 어려우면 적자 재정을 편성할 수도 있고 국가 채무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우리 총리님 국가 채무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네. 아니, 많이 늘었는데 얼마 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에 좀 약합니다. 네. 제가 그 정확한 숫자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가 채무는 407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108조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표에 나오고 있습니다. 1인당 국가 채무도 내년이 되면 833만 원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국민들은 모두 833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216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너무 빨리 증가하는 것이죠? 네, 그건 인정합니다만, 의원님. 예. 작년에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도 아주 경제가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경 예산을 등을 통해서, 경기 부양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느린 면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총리는 경제학자니까 내년도 예산이 긴축 예산입니까? 확장 예산입니까? 그거는 참으로 절묘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늘리긴 늘리는데 별로 안 늘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은 아직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확장은 시키지만 아니, 긴축입니까? 확장입니까? 확장 얼마 넣은지는 아십니까? 조금만 규모의 확장입니다. 왜 확장이죠? 예. 왜 불어늘었습니까? 금년 예산 대비? 작년 한 3%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추경 대비 3.3%가 감소하고 본예산 대비 2.5%가 늘었습니다. 내년도 성장률 얼마로 봤습니까?
뭐 한 4%, 3%에서 4%. 그러면 학자들은 성장률보다 더 늘어나야 확장이고 줄면 일단 긴축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그 예산이 늘면 그게 확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예산은 추경에 비해서는 안 늘었지만. 본예산 대비도 2.5%밖에 안 늘어났다니까요? 네, 그 확장이 아닙니까? 아니, 성장률이 4.4%고 불변 성장률이 6.6%인데 2.2%인데 그건 늘어난 것이 확장 정책은 아니죠.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주 조그만 규모의 확장이다. 또 절묘한 선택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총리가 살인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지금 경제가 위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늘어났단 말, 재정 적자가 늘어났단 말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재정 적자가 늘어났냐? 내년에 추경보다 3.3%가 줄고 본예산 대비 2.2%밖에 안 늘어났는데 국가 채무는 407조고 재정 적자는 32조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건 지출 쪽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입 쪽의 문제도 있겠죠. 세입 쪽의 문제입니다. 네. 내년도에 경상 성장률이 6.6%면 국세는 누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진력이 8%가 늘어나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상 국가 채무가 몇 프로 늘어났습니까? 국가 채무요? 국세 수입이.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국세 수입은 2.8%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왜 경상 성장률은 6.6%인데 국세 수입은 2.8%밖에 늘어나지 않았을까? 조세 재정 수입 조달 기능이 훼손돼 버렸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90조라고 하는 세금을 깎으면서 조세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원되지 않으면 앞으로 재정 적자 국가 채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효석 의원 질의에 우리 존경하는 윤중현 의원 장관님께서도 그런 경제가 어려워서 그랬다 그런 말씀을 하신데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이제 국가 채무와 관련해서 문제는 국가 채무가 실제보다 턱없이 가속 예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정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2008년 기준으로 1,439억 원,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한 309조보다도 거의 5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국재정학회는 정부가 발표한 3배 수준인 863조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여러 가지 경제 개념도 그렇지만 국가 채무 개념도 그 철학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86년도부터 86년 기준에 86년도에 작성된 IMF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기업 채무라든지 또 보증 채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 채무에 집어넣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그 현금주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몇몇 OECD 국가에서는 이른바 발생주의라고 해서 좀 더 우리가 하는 기준보다 더 넣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지급금이라든지 선수금 같은 걸 듣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현금주의 방식에 추가해서 우리나라도 OECD 등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것을 2012년부터는 채택해서 국가 채무를 계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IMF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IMF 현금주의를 버리고 OECD 발생주의로 전환하고 사실상 정부가 부실화되면 부담해야 될 공공부분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어느 정도 될까요? 뭐 훨씬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는 것처럼 2008년 기준으로 정부는 309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국가가 부담해야 될 공기업 쪽을 더하면 국가 부채는 601조로 늘어나게 됩니다. GDP 대비 58.7%입니다. 이것을 좀 더 넓게 폭을 넓히면 광의의 국가 부채 기준으로 가면 이한구 의원께서 주장하는 1823조 비슷한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것은 국가 채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쓸 일만 생각하지 국가 채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 아까 제가 국가 채무가 우리 얼마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숫자.
네, 400조라고 하셨습니다. 407조라고 얘기했죠. 이 407조를 이 기준에 의해서 정부가 사실상 부담해야 될 공기업까지 포함하게 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850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GDP의 77%가 됩니다. 이제 2012년에 발생기위로 간다고 하니까 그때 가보면 이 의원의 그때 지적이 옳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네. 정부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OECD 평균 기준보다는 아직도 낮습니다. 이런 얘기 하실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OECD 방식, 다시 말해서 발생주의 방식도 공기업 채무 등 정부 채무가 아니거나 또 보증 채무 등 확정 채무가 아닌 것은 거의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재 하는 기준에다가 OECD 기준인 그 미지급금 선수금만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국가 채무에 대해서 어찌 걱정이 없겠습니까? 걱정은 있으나 이것을 대외적으로 크게 부풀려서 말해가지고서 이 불안을 가져다 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래전부터 하던 방식을 바꿔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무슨 감추려 한다거나 축소하려고 한다거나는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총리 지식은 좀 얕은 것 같아요. 그 공공기관을 포함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분식회계라고 들어보셨죠? 그 설명 한번 하시겠습니까? 분식회계요? 예. 그걸 꼭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분식회계는 모든 것을 밝히지 않은 회계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은 감추고 어떤 것은 더하고 하는 식. 그렇죠.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조작하는 것입니다. 분식회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금 세탁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솔선수범해야 될 정부가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분식회계와 예산 세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규모가 얼마입니까, 총리? 22조. 22조죠? 네. 그런데 22조가 너무 많다고 얘기하고 한나라당에서조차 4대강 때문에 아무런 사업도 할 수가 없다. 이러니까 정부는 슬그머니 22조 중에서 8조를 수자원공사에 넘겼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분식회계입니다.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넘긴 겁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수자원공사는 돈 부담만 하고 다시 국토해양부로 그 사업을 넘겼습니다. 이게 예산 세탁입니다. 하실 말씀 하시죠. 네,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2조를 다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국가의 사업에 여러 가지 주름살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수공의 일부를 넘기고 수공은 그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해가지고서 그 원금을 다시 회수하도록 하는 것이고 수공이 직접 안 하고 국토부의 어떤 지방개발청이든가요 거기다 맡긴 것은 수공의 인력상 현재 그 일을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해야 될 사업은 정부가 하고 공사가 해야 될 사업은 공사가 하는 것이 정부입니다. 자꾸 정부가 해야 될 사업을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공공기관으로 이렇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현실에서는 공공기관까지 포함해서 국가 채무를 잡는 게 타당하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사실상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공공부문이 하는 경우에는 우리처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사상 최대 토목 사업인 4대강 사업을 국민 70% 이상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를 시작도 안 했는데 3조 3천억이 들어가는 15개 보의 설치 공사를 착공하는 편칙과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4대강 사업 규모는 말씀하셨죠? 얼마라고 그러셨습니까? 22조죠. 22조.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대통령은 자꾸 4대강 사업을 16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9월 9일 청와대에서 정몽준 대표와 오찬에서도 4대강 살리기 예산이 16조인데 자꾸 22조라고 얘기하는데 제발 이 말씀 좀 안 하고 여기 계신 한나라당 의원님들 정부에서도 우리 총리처럼 22조라고 좀 알고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가들이나 야당 시민단체에서는 이게 22조보다 훨씬 많을 거다. 30조는 되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 그분들은 일반적으로 공사가 시작한 후 마칠 때까지 공사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 공사는 50% 이상이 턴키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턴키 방식으로 하면은 이 공사비를 공사가 진척됨에 따라서 공사 주체들한테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사 주체가 다 맡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비판은 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단기간에 공사를 끝내기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나는 여지도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나 전문가나 야당을 못 오가는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저 표를 보시죠.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22조에 포함 안 된 사업들이 이것저것 도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8조 원 떠넘긴 것에 대한 이자 보전 1조 1,000억 원 이런 걸 다 합하고 간접 연계 사업을 합하면 30조가 넘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 시점에서 4대강 사업의 정확한 금액을 파악해서 국민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혼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대강 제가 의원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의원님께서 예산 심의 없이 그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4대강 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빨리 심의되기를 바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심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표 한번 보여주시죠. 4대강 사업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숫자를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기획재정부 장관님도 잘 보십시오. 지금 온 게 어떻게 와 있냐. 낙동강 수계 시설비 1조 8,608억 원. 낙동강 수계에 11개 하천이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인지 준설을 하는 것인지 보설치를 하는 것인지 수지를 개선하는 건지 아무것도 없이 1조 8천억 내놓고 우리한테 심의해달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정부가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저것 가지고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뭐 더 자세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셔야 되겠죠. 네. 보내셔야 되겠고. 그리고 9월 21일 날 청문회 할 때 존경하는 이정희 의원 질의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까지 안 합니까? 저는 그 당시에 지식이 짧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해와 관련된 것은 예비 타당성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말씀도 엄청나게 틀린 말씀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무리 선한 권력도 견제받지 않으면 부패하고 남용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선한 정부도 아닙니다. 언론 악법을 불법 처리하고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고 행정중심 보갑도시 건설의 무력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몰아붙이는 정의롭지 못한 정권입니다. 90여 석의 야당 의원들로는 정부 여당의 독주와 불법을 견제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국회 현실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예산 주권운동을 펼쳐서 나서주셔야 됩니다. 이제 수백 톤에 오른 생각보다도 1g의 정의로운 국민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